네, 안녕하십니까. 손유아입니다. 오늘 얘기할 부분은 재료 부분에서 계속 이어갈 건데요. 지난 편까지 기계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장표에 보면은 표면경도 올리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는 기계 재료 부분 말고 제가 그 다른 챕터에서 후처리와 관련되는 후처리라고 하는 챕터를 따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만 넘어가고요. 후처리 부분에서 다시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소재의 경도를 올리는 방법 중에 경도가 긁히지 않는 그런 성질이라고 얘기를 했죠. 강도하고 경도하고는 좀 다른 얘기라고 했어요. 서로 다르다. 똑같이 우리말로는 단단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단단하다. 그렇지만 강도가라는 것과 경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단단하다고 하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표면에 단단한 정도를 올리는 그런 방법 중에는 침탄법, 저탄소강의 표면에 탄소를 투입하여 경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화법, 질소, NH3를 이용하여 철표면에 질소를 침투 확산시켜서 질화물을 형성시키는 그런 방법이 질화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금질, 화염경화, 고주파경화 등 표면을 가열하고 검냉해서 재료 표면을 마르텐사이트 조직으로 변화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화층을 이제 도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롬이나 니켈 등 표면에 도금을 해서 경도를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제 공구강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구강은 우리가 그 절삭 가공을 할 때 그 소재를 깎아내기 위한 그런 소재를 공구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구강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류가 나눠져 있는데요. 고탄소 공구강이 있고, 합금 공구강이 있고, 고속도 공구강이 있습니다. 고탄소 공구강에는 STC105, 이제 지수극역으로는 SK3, 여기 SK1, 2, 3가 있습니다. 이 SK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계열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는 계열은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요것은 주로 이제 전단 금형, 드로잉, 굽힌 금형, 소규모 생산용 금형인데 탄소 공구강이에요. 탄소 공구강. 그 다음에 이제 탄소 공구강은 소재의 탄소 함유량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경도가 단단하게 되는 성질을 가지게끔 한 것이고요. 합금 공구강은 소재의 경도가 높은 그런 소재를 합금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STC3나 STD11, STD61 이런 소재들이 있고요. 이 합금 공구강 같은 경우는 이제 내충격 공구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냉간 가공용 단조 압출 금형들, 그다음에 열간 가공용 단조 압출 금형들.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면은 충격이 가해지는 쪽에는 합금 공구강을 써야 됩니다. 충격, 그 다음에 열 그런 부분에는 이제 합금 공구강이 낫고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요것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좀 낫습니다. 왜냐면 이제 탄소 함유량이 높은 것은 취성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취성, 이게 탄소 함유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 공구강, 우리 그 공구를 보면은 앞에 실제 절삭하는 그 팁 부분이 굉장히 강하죠. 열도 많이 가공열도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되면서 충격도 가해지고 실제 경도도 높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이제 그런 내충격, 내마모 특성에 필요한 를 가지는 그런 공구강이 되겠습니다. 부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SUJ2가 보탄소 크롬 베어링 강인데 이런 이제 베어링의 소재, 특히 볼 같은 경우에는 보탄소 크롬 베어링 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요 LM 가이드죠. 요건 LM 가이드인데 LM 가이드에서 요 뭐 레일이라든지 요 안에 볼 그런 소재들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일반적인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S45C도 있고 SUJ2도 있고 서스 440C를 가지고 열 처리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HRC 기준으로는 SUJ2나 이런 그 440C 열 처리를 했을 때는 60 이상이 나오고 있죠. 45C 같은 경우에는 맥스가 55 정도 됩니다. 이 이상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피스톤 로드에는 탄소광에다가 경질 크롬 도금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이런 이제 기어 이빨 같은 경우는 45C 써서 톱니브를 열체를 해서 51에서 55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금을 하기도 하고 도금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흑착색을 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적 성질 중에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성은 재료가 질긴 정도를 말합니다. 충격을 받았을 경우 부러지지 않는 성질, 질긴 성질입니다.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칼 같은 경우 이렇게 충격을 줬을 때 부러지면 안 되겠죠? 또 이런 우리 굴착기에다가 이제 달아가지고 쓰는 건데 요거를 정식 명칭은 제가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머링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아스팔트나 돌 같은 데다 이제 충격을 계속 주죠. 충격을 계속 주면서 이 부분이 경도만 높아가면은 다 깨져나가죠. 그래서 깨져나가지 않게끔 그것을 붙들고 있는 성질이 인성입니다. 이런 이제 작은 구멍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펀칭 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잘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궤도의 요 트랙슈, 이걸 트랙슈라고 합니다. 트랙슈 같은 경우에도 온갖 비포장도로나 돌 위도 막 굴러다니고 하는데 그런 데를 다닐 때 이게 충격들이 상당히 많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깨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성질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절곡 금형들 같은 경우에도 부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것은 분명히 인성을 추가로 부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 재료 자체가 인성이 있는 재료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열 처리를 통해서 인성을 추가로 부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성입니다. 탄성은 외력을 제거했을 때 원래 위치와 치수로 변형 없이 돌아가는 성질을 말합니다. 충격 방지 또는 완화, 원래 위치로의 복원, 안전 등의 목적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들, 그 다음에 우레탄 폼 같은 경우 이제 바닥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소음을 줄여주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패킹류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스프링, 격한 스프링이죠, 이게. 이런 거는 이제 코일 스프링인데, 코일 스프링 안에 우레탄 링을 껴가지고 충격을 추가적으로 흡수해주는 거. 그 다음에 뭐 타이어, 그 다음에 우리 캐스터 장비 밑에 달고, 대차나 아니면 기계 장비 밑에 달아주는
그런 캐스터 바퀴들 전부 다 우레탄. 그래서 스프링의 용도와 충격 방지 용도, 탄성이 적용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쓰이게 돼 있어요. 스프링,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 스프링은 원래 위치로 복원이 되게끔 하기 위한 것이 스프링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격 방지는 어떤 외부의 충격이 있었을 때 그것을 충격을 흡수하는 용도죠. 그 다음에 이제 취성이 있습니다. 취성. 재료가 부서지는 성질을 말합니다. 인성의 반대죠. 부서지는 성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온 취성과 저온 취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성이 높은 재료는 물리적 충격 또는 열 충격에서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 취성에는 충격이 두 가지 종류의 충격이 있어요. 물리적 충격과 열 충격. 외부의 어떤 힘이나 아니면 그런 타격에 의해 가지고 받는 것들을 물리적 충격이라고 하고요. 열이 높았다가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그 소재 원소들의 결합이 간격이 넓어졌다, 적어졌다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면 거기서 균열이 발생을 하죠. 그것을 이제 열충격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무쇠솥은 오래 사용하다 보면 금이 갔다가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쇠솥은 주철로 만들고 주철은 탄수화물량이 높아서 뜨거웠다 식었다를 반복하다 보면 균열이 생기고 깨지게 됩니다. 와이어 또는 얇은 판재의 경우 어느 한 부분을 구부렸다 폈다 반복하다 보면 그 부분이 뚝 부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구부러지는 곳에 치성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경합금으로 만들어진 가공물의 팁에 충격을 받으면 깨지는데 이 초경합금은 분말 소결 방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결합력이 하나의 분말 소결은 일반 소재처럼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진 그런 소재가 아니고 작은 알갱이들을 고온 고압에서 찌듯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분말 소결을 이해하기 쉬우려면 시루떡을 생각하면 됩니다. 시루떡이 가루를 넣고 이런 데다가 쌀가루들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또 뭐 넣고 해가지고 여기서 불을 가하죠. 열을 가해서 이 쪄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분말 그 쌀 가루들 안에서 나온 그런 진액들이 서로 달라붙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100% 똑같진 않지만 분말 소결은 시루떡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가공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챕터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앞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성입니다. 소성은 재료가 외력에 의해 영구적으로 잘 변형되는 성질을 얘기를 합니다. 탄성에 반대되는 성질이죠. 얇은 판지로 그런 모양을 프레스 금형에서 찍어낼 때 재료가 이 성질이 좋지 않으면은 금형에서 꺼냈을 때 원하는 모양이나 치수가 완성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프레스로 찍어가지고 만드는 제품들이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제 양산품에서는 프레스로 찍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 부품들이 많은데 그 소성 변형이 돼서 그것을 유지하는 그 모양을 유지를 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된 치수가 완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소성도 이 프레스로 제작하는 그런 소재 제품들 같은 경우 소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로 한도입니다. 재료 피로 한도는 탄성 변형 범위 내에 충격을
일정 횟수 이상 가하면 파괴되는 지점을 피로 한도라고 얘기해요. 재료의 충격을 반복해서 가하면 특정 횟수 이상에서 재료의 파손이 일어나는데 표준 회전 피로 시험기에서 회전을 시켜 응력과 반복 횟수를 SN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철사를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면 뚝 끊어지는 현상이 피로 파괴 현상입니다. 철사를 반복적으로 구부리면 교보 능력, 인장과 압축이 반복이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해당 부위에 냉각 가공 경화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성 변형 능력이 점차 저하된다. 소성 능력이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재료의 연성은 줄고 취성이 증가하게 되고 피로 한도를 넘어서는 시점에 미세균열이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피로 파괴에 이르게 된다. 피로 한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무슨 성, 인성, 소성, 강성, 탄성 그런 성자를 안 붙이는 별도의 성질을 얘기하는데 고유의 어떤 성질이라기보다 기계적 성질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왜냐면은 스프링이 계속 어떤 힘을 받아서 움직이고 그러고 있는데 피로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파괴가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피로 한도가 어느 정도의 하중을 몇 번을 반복을 했을 때 피로 한도점에 도달하는지에 대한 거는 실험들 계속 해봐야 되고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돼요. 거기까지가 횟수가 반복이 됐다 그러면은 그 부품을 즉시 교체를 해서 피로 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품을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일반 기구물들 같은 경우에는 피로 한도를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거의 대부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중을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교본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반드시 피로 한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시간을 한 30분 정도까지 제가 영상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재료의 화학적 성질입니다. 재료 화학적 환경 내에서 얼마나 잘 견디는가에 대한 성질을 나타내는데 내마모성, 내부식성, 내약품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자, 여기서 부식이다, 약품성이다, 내산성이다, 내알칼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인 부분으로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마모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기계적 성질로 넣어야 되느냐, 이게 기계적 성질과 이게 화학적 성질이냐? 저도 좀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하는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계적 성질로 넣기도 애매하고 화학적 성질로 넣기도 사실은 그렇지만 기계적 성질보다는 그래도 화학적 성질 쪽에 넣는 편이 낫겠다. 그렇다고 아예 독립적으로 따로 빼놓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내마모성은 표면이 잘 마모되지 않는 성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계 부품 중에 베어링 같은 경우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을 하는 부품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런 부품들 같은 경우에 마모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모가 되면은 치수가 변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치수가 변한다는 얘기는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모는 그 부품이 성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자, 요 앞에 얘기는 좀 빼놓고요. 내마모성이라고 하는 것과 마멸성이라고 하는 두 용어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마멸성, 내마무성. 자, 내마무성은 표면의 깎임입니다. 가장 넓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물체가 다른 물체와 접촉해서 움직일 때 표면이 비벼지면서 깎여 나가는 것을 견디는 거. 예, 마모가 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비비기라고 하죠. 예시로 보면은 자동차 타이어가 들어와 마찰하면서 닳는 것,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닳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마모라고 표시를 하고, 주로 기계적 마찰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이제 마멸성이라고 어떤 뭐 책자나 그런 자료에서 마멸성이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마멸성은 마모의 한 종류이긴 해요. 그렇지만 주로 입자나 외부 물질에 의해서 표면이 갉아먹히거나 떨어져 나가는 것에 견디는 성질을 얘기하죠. 자, 주요 원인은 긁힘, 충격, 입자의 침식, 사푸질 같은 효과. 예시로는 모래바람에 바위가 깎이는 것, 풍화, 파이프 안에 흐르는 흙탕물이 벽면을 깎아내는 것. 단순 비빔을 넘어서 입자가 표면을 파내거나 때리는 상황을 마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조금 다르긴 한데 큰 범주 내에서 보면은 내마모라고 하는 큰 범주가 있고 그 안에서 작은 범주의 마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계 장비에서는 내마무성을 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 외부에 그냥 노출이 돼 있죠. 여기 날개가 있어가지고 외부에 바람이 계속 불어닥칩니다. 이런 불어닥치는 상황에서 이 불어오는 바람에 입자들이 많이 섞여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모래바람이 올 수도 있고. 자, 이런 경우 이 날개를 마모라고 붙이는 것보다는 얘는 마멸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내부식성. 보통 이제 내식성이라고 많이 해요. 산소 원소들이 일반적인 많은 원소들이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가 진행이 되는데 부식이 잘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내식성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크롬, 니켈 등과 같은 원소가 다량 함유된 재료는 부식에 강하다. 스테인리스가 대표적인 내부식성 재료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금을 하기도 하고 코팅을 하기도 하고 페인팅 외 다른 특수 처리를 해서 내부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산소와 결합하면은 녹이 슬죠. 그 녹이 쓴다는 거가 이제 부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내약품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각종 약품들 중에 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알칼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산을 쓰는 공정이 어디 있죠? 네, 반도체 공정의 식각 공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알칼리를 사용하는 공정은 어디 있죠? 알칼리는 비누라든지 아니면 세제 이런 것을 만드는 이쪽은 대부분이 알칼리 계통입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 쪽에는 내알칼리성이 필요한 것이고 반도체 공정의 식각 공정이나 디스플레이 공정의 식각 공정 이런 것은 산을 가지고 뭔가를 작업하는 공정에는 내산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산이나 알칼리라고 표현되지 않는 다른 기타 약품들이 있죠. 이 약품 제조 공정이나 의약 제조 공정 등 같은 경우에는 이 산이나 알칼리 외에도 특수한 약품이 있습니다. 자, 이런 특수한 약품들에 견디는 그런 성질이 그런 장비나 공정을 설계를 할 때는 이런 내약품성이 필요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내산성이나 내알칼리성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쓰는 재료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많이
대중화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선정하기도 쉽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특수한 약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약품들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따로 찾아봐야 됩니다. 저희 사례들을 사진으로 좀 볼게요. 이제 주방이나 가정이나 이런 급식소나 이런 식당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용기, 수저 이런 것들이 내식성이 필요할 거고요. 반도체면 화학 공정의 배관. 그다음에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뭐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데 들어가는 손잡이들. 이제 우리 사람 손에는 항상 염분이 이제 있죠. 땀이 항상 나니까. 그 염분에는 염화나트륨이라는 그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이 소금기도 부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끗한 유리 같은데 이렇게 손을 대본다든가 깨끗한 스테인리스 판에 손을 이렇게 손자국이 딱 나면은 그 손자국 나 있는 데는 잘 안 닦여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걸 닦아주지 않으면 그게 부식이 돼서 손자국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언더코팅. 예. 이 부분은 우리가 겨울철 되면 염화칼륨을 뿌리잖아요. 네, 칼륨을 뿌립니다. 이 염화칼륨이 또 차체를 부식을 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료용 같은 경우. 그래서 내화학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재들로 보면은 스테인리스 계열,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계열 있죠. PVC, PPP, 페트, PTFE 등 고분자 플라스틱. 그 다음에 뭐 실리콘 코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들소 코팅 등과 같이 코팅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코팅이나 아니면은 도금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 내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편에는 이제 열적 성질에 대해서 차차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부품이 가져야 되는 이 소재들의 어떤 여러 가지 성질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이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것들을 사실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성질에 맞는 소재를 선정을 하고 그 소재에 맞는 표면에 어떤 처리를 할 건지 말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야 되죠.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잘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